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시 또 오늘 오후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좀 잠깐 올 것 같다고 그러네요. 결국은 7월 말까지 비가 듬성듬성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수해나 비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고요. 다들 뭐 너무 날씨가 무덥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다 어떻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시리즈 지금 사실은 제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해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예측을 좀 최대한 빨리 내보려고 하는데 좀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어쨌든 어영부영 어떻게 내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7월 초부터 이런 국제 정세가 크게 변한 거에 맞춰서 다른 쪽에 이제 뭐 국제 정세나 경제 시장의 모습도 있지만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미국의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의 라가르드, 영국의 데일리, 일본의 우에다까지 모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 어떤 금리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세계 신용시장에 어떤 자기들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거냐는 이제 움직임까지 나와서 이거저거 다 살펴보느라고 굉장히 좀 영상들이 바빴습니다. 결국은 그런 나비 효과 같은 연쇄 파급 효과에 의해서 한국 경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사실 그 7월 초부터 드디어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슬슬 반등할 거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시리즈물로 쭉 이제 하는 이 영상들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거시경제 밑에 있는 큰 흐름하고 시장의 지금 붕 뜬 모습하고는 역대로 지금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것도 일종의 사실은 다이버전스 현상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은 시리즈물로 제가 쭉 지적한 것처럼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확실하게 지금 모든 세팅이 상차림이 완성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미 저희가 6월 달부터 만든 영상들에서부터 여러 번 강조한 거고요. 그런데 시장은 상반기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AI의 힘도 있지만 결국은 보면은 전혀 그 금리 환경이나 다른 거시경제의 흐름에서 작년만 해도 빅테크가 결코 그렇게 올라서는 안 되는 환경인데도 오히려 올해는 빅테크들이 슬금슬금 다 오르다가 AI까지 오르면서 같이 역대로 크게 올랐다. 그래서 이 현상을 제가 그때 이 잘못된 축대로 저번에 비유를 했었죠. 요새 뭐 그 아파트 주차장에 철근을 안 넣어가지고 밑에 철근 그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건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지금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부실 공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상반기에 올라간 건 순전히 돈의 투기 세력들이 중국에 들어가려던 돈이 지금 중국에서 다 빠져가지고요. 이거 중국 아닌 것 같네. 근데 사실은 그 중국에서 돈이 빠지는 건 이미 작년 말부터 진행됐다는 거 제가 상반기 내내 열심히 지적했었죠. 우리한테는 들어가면서 이미 큰 기관들은 작년부터 열심히 돈을 빼고 있고 결국 이게 나중에는 투기 세력들까지도 마지막 설거지 개인한테 시키고 한 4월부터는 반등이다 어쩐다 하면서 자기들은 돈 싹 빼가지고 자본의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그 3, 4월에 다 어디로 가냐. 중국에서 빠지는데 그 빠진 돈을 포트폴리오에서 리밸런싱 하니까 같은 아파트에 같은 아시아에 있는
그 같은 섹터로 묶이는 어디입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다른 동남아시아나 일본 그런 데로 가게 되니까 중국에 들어가 있던 그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갖고 이리 오니까 덩달아 여기는 그냥 풍선 효과처럼 오른 거죠. 그나마 이제 앞으로의 10년 보고 펀더멘탈이 좀 괜찮겠다 싶은 일본 같은 경우, 일본도 지금 현재 경제의 그 민낯을 보면 아주 X 개차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란이나 이런 혼란기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게 되면 미국이 저렇게 첨단 산업에 대해서 차기 파트너로서 키워주는 게 보이니까 10년 보고 묻으면 묻을 수 있겠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엔화 약세로 어마어마하게 싸니까 가격이 그러죠. 우리 젊은이들도 다 지금 일본에만 가잖아요. 여행 국내 여행보다 싸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도 들어오고 워렌 버핏이 들어오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겠는데 하고 그런 잠깐 일시적인 유동성의 흐름, 중국에서 빠진 돈이 이리 들어오는 그런 풍선 효과가 아니라 나도 워렌 버핏 따라서 한번 묶어놔 봐야지 하고 들어오는 데도 어느 정도 일본은 있게 됐죠. 그래서 일본은 더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결국은 상반기는 아까 그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그 주차장이 부실한데 주차장이 무너지면 건물을 아파트 한 동 올린 걸 처음부터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처럼 거시경제의 큰 흐름과 시장의 붕 뜬 모습, 시장이 어디 지금 미국만 떴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들어오면서 일본 뜨고요, 인도 뜨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뜨고요, 대만도 뜨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연초에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겨울에 온다던 에너지 위기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소개드렸죠. 숄츠 총리부터 나와서 내가 한번 유럽 경제를 이끌어 보겠다. 우리한테 투자하십시오. 2월 초부터 1월 말부터 막 그랬죠. 그래서 거기 돈이 막 올라가 가지고 역대로 또 유럽 증시도 상반기인데 결국은 상반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때 저기 유럽 경제가 뭐 잠깐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의 진정 효과와 유럽 저기 따뜻한 겨울이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유럽 경제의 펀더멘탈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그때 제가 그것도 연초에 다 이렇게 틈날 때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렸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계속 이런 식으로 천연가스부터 에너지 비축량이 많아서 유럽이 잘 버틴다고 나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저렇게 숄츠 총리가 얘기하지만 계속 이렇게 이상기후로 뜨거워지니까 틀림없이 올겨울에도 그렇게 안 추울 수도 있습니다. 작년처럼. 그러면 역시 또 에너지 위기를 벗어나니까 계속 유럽은 침체에 안 빠질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대로 끝나냐? 아니, 금년에는 더 세팅이 빡세게 돼서 더 많은 나라들이 더 참가하게 되는 확전이 되게 되는 더 큰 불로 되살릴 게 뻔한데 그들이 거기서 유럽이 영향을 덜 받겠냐? 그거 하나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유럽 같은 경우 독일이 멱살 잡고 캐리하는데 독일도 틀림없이 곧 조만간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 실제 그렇게 됐죠. 지금 얼마 전에 드러났죠. 그러면 그리고 아무리 겨울이 따뜻해져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 러시아의 영향을 안 받고 경기 침체 영향을 안 받을 거다. 인플레이션 영향도 안 받을 거다. 에너지 가격도 안정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유럽이 제가 기후재앙 그 섹터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 제트 기류가 있는 그 공깃밥 뚜껑처럼 북반구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야 하는 그 차가운 기류가 불가사리 모양, 별 모양으로 쫙 퍼지면서 밑으로 오게 되니까 갑자기 어디는 막 50도가 넘는 폭염이 오고 그 다음에 어디는 갑자기 그 막 어마어마한 한파가 몰아닥치고 난리가 난다고요. 근데 유럽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그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불가사리에서 그 별 모양으로 쏙 들어가는 부위가 되면서 엄청나게 뜨거워진다. 그럼 겨울은 춥지 않겠지만 여름이 문제일 거다. 근데 유럽은 모든 그 몇백 년 된 문화유산들 그런 것들을 다 관광자원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거기다 벽에 빵빵 구멍 뚫어서 에어컨 설치 못하게 돼 있죠. 유럽은 에어컨이 없이 버텼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별로 습하지가 않았거든요. 더워도 그늘에서 피하면 됐거든요.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전자도어 키도 없죠. 삑삑삑 누르는 거. 지금도 옛날 중세시대처럼 열쇠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열쇠로 열어야 되죠. 이제 그런 것이 그동안은 자기들 뭐 전통도 지키고 유럽이 굉장히 또 보수적인 데니까요. 관광자원도 지키고 문화유산도 지키고 했겠지만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제 유럽이 북아프리카보다 더 뜨거워지는 세상이 지금 작년부터 됐는데 금년 벌써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럽 지금 다 뭐 사람이 뜨거워서 죽어가고 있죠. 많은 인구가 지금 벌써 거기에 대한 경제 비용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기후재앙이라는 거는 문제가 뭐죠? 우리가 당장 저기 산사태가 났는데 우리 집은 저기 평지라서 다행이네. 물이 넘쳤는데 우리 집은 고지라서 다행이네. 그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후재앙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난이죠. 어디는 비가 많이 왔다가 어디는 막 고열로 시달렸다가 하면은 경제학이 다 망가집니다. 식량 자원이 무기가 됩니다. 그렇죠? 벌써부터 지금 뉴스들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일본에서 지금 전 세계에 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인도인데요. 인도에서 벌써 쌀의 수출량 제한했죠? 자기들 나라의 곡물가 안정시키는 얼마나 제한한지 혹시 아십니까? 절반 때렸어요. 절반. 전 세계로 수출되는 인도의 쌀 수출량 절반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방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앞으로 10년 보고 곡물, 에너지, 원자재 강하게 갈 거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기후재앙이 심해지게 되면요.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갈등하면서 디커플링 되고 서로 이제 민족 자원주의에서 자원 디커플링 되고 그런 거 이제 연초에 4월쯤에 제가 시리즈로 소개시켜 드렸죠. 그 영향도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거 피해갈 수 있는 건 또 뭡니까? 자연의 지금까지는 그 인간들 정치적인 문제고 자연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가 기후재앙인데 기후재앙이 되게 되면 경제 처리 비용이 지금 우리나라 수해 복구해야 되고 다 이런 일 생길 때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요 도시도 이제 우리는 산에 안 살아서 도시에 사니까 다행이네요. 무분별하게 밑에다 지하철 부대서 온갖 공사 마음대로 한 도시들 있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땅속에 지하수가 수증기가 돼서 위로 뽑아오려고 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속에 동공이 약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았던 땅이 풀리게 되면요. 지반이 이제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베리아에선 그렇게 됐죠. 건물들 다 이제 금가고 땅땅했던 동토층이 얼었던 게 녹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곧 조만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싱크홀 아시죠? 싱크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비가 막 오다가 막 어쨌다 하면은요. 지반이 약해지면서 허물어지면서 그 지축이 흔들려요. 그럼 집이 기울어져요. 집이 기울어지면 아주 단단하게 어떤 H빔 강철 구조로 한 집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철근도 아끼고 뭐 순살 자이 뭐 그런 것처럼 집어 올린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벽체가 짜자자자작 금이 가죠. 거기서 살 수 있나요? 나와야죠. 그런 거 다 복구하는 비용으로 그 나라에서 그 벌어들인 수출이나 뭐 이런 뭐 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전부 그거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커집니다. 2030년도 정도 가면요. 8년 남았죠. 10년 남았다고 했을 때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 나라의 한 해 경제 성장률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면 기후 재앙으로 오게 되는 자기 나라에 잠깐 뭐 집이 뭐 금가고 하는 건 그런다 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기간 시설, 인프라 시설의 어떤 큰 우리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포항제철 기억나시죠? 포항제철 거기 잠겨가지고 그 몇십 년 그동안에 그 용광로 다 꺼지고 그거 그런 우리나라의 큰 기간 산업 그런 해안가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복구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뭐든 굳이 뭐 지금 미중 갈등의 디커플링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니더라도 기후재앙 때문에 모든 그 생산 비용이나 물류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자원 민족주의하고 이상기후가 결합되면서 비싸집니다. 그러면 가장 급선무로
있는 돈으로 가장 먼저 유용해야 될 게 뭡니까? 먹고 자고 쌓은 거 의식주입니다. 거기에 연관된 것이 바로 식량, 농산물하고 에너지, 원자재 그런 겁니다. 그게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비위 맞춰주고 딸랑딸랑 하면서 굉장히 비싼 돈 주고 그런 나라에 사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부터라도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는 그런 게 특히 없는 나라니까. 그리고 그런 기후재앙이 심해져서 이미 뭐 국토가 그러지 않아도 기간산업이나 인프라나 GDP 같은 게 아주 허접한 나라들은 거기서 뭐 자기들 힘으로 복구 못하겠죠. 국제적인 지원 없으면. 이미 파키스탄이나 뭐 여러 나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북아프리카 뭐 정치나 뭐 경제가 아주 취약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다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봤자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들은 어떻게 목숨 걸고 엑소더스 탈출하는 거죠. 주변에 잘 사는 나라로 불법 입국을 하든지 해서 살려고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사는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이상기후가 오고 미중 디커플링 해가지고 전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자기들도 힘들어지면 잘 살 때는 불쌍하다고 뭐 인권이 어떠고 받아주죠. 근데 자기들도 힘들면 이제 국경 다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마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쁠 것 같다 하면은 뭐 인권이고 인륜이고 뭐 인류애고 그런 거 없죠. 이미 틀어막고 있죠. 유럽은. 미국도로 아십니까? 유럽은 어떻게 틀어막나요?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주로 이제 터키, 튀니지, 북아프리카인 튀니지 그런 데를 거쳐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를 통해서 들어오고 했죠. 근데 이탈리아 지금 극우 엄청난 그 여자 정치인이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절대 그거 못하게 막고 있고 유럽 연합이 돈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돈 모아서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돈 줬죠. 이번에 1조 얼마인가 주고. 뭐 왜 돈 줬나요? 니네 나라 경유해서 유럽으로 불법 이민한 애들 니네가 좀 막아줘. 경비가 없지? 우리가 돈 모아서 도와주고 조금 수고비 줄게 니네가 좀 해주라 하고 준 겁니다. 그래서 튀니지나 그런 데서 거길 경유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난민들이 보이면 튀니지 경찰들이나 공권력이 잡아다가 물건 싹 먹고 다 두드려 패고 차에다 싣고 가서 저기 사막에다가 다시는 못 올 때다가 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물도 못 마시고 죽겠죠. 이런 인류 학살의 현장이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제 멕시코나 남미 쪽에서 올라오는 이민자들 불법 입국하려고 텍사스 쪽으로 올라오죠. 걔네들 저기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한데 못 올라오게 다 저기 철조망에서 막고 해서 막 죽고 해서 지금 인권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긴 미래를 보면 우리나라한테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오늘부터 1부, 2부, 3부로 볼 건데요. 1부는 상반기에 우리나라 지금 아까 말한 모든 시장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게 지금 난리인데 사실 상반기 유럽 시장은 그 어떤 때보다도 좋았습니다. 미국은 뭐 지금까지도 좋고요. 우리나라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2차 전지고 뭐고 날라가죠. 왜 그렇게 날아가게 됐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장마철 허술한 축대 아니면은 주차장에 철근을 많이 안 넣어가지고 고층 아파트가 무너질까봐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허술한 기초 위에 쌓아진 건지 그거를 한번 일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시장과 국제 정세율은 정반대되는 상반기 동안의 흐름 다이버전스 현상은 언젠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갈 겁니다. 다이버전스가 두 개가 영원히 서로 딴 방향으로 가는 길은 없어요. 한 방향으로 합쳐져야 되죠. 이것이 정말 지금 시장의 강세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국제정세가 다 같이 좋아지면서 위로 끌어올라가면서 지금의 시장의 차트의 모습을 위로 더 밀어 올릴 건지 아니면 워렌 버핏이 자기가 창안한 버핏 지수가 있죠. 그 버핏 지수가 바로 그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거거든요. 실물 경제의 흐름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산시장의 버블이 순전히 돈의 투기적인 흐름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벌어지다가 자기가 말한 버핏 지수 100을 넘으면서 더 벌어지게 되다가 결국은 실물 경제의 흐름으로
자산의 버블이 꺼지면서 쫓아오면서 합쳐진다. 워렌 버핏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말이 맞을지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한국 2부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웬만해서는 연초만 해도 한 나라의 그 중앙은행장 총재는 국민들이 무서워할 만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실제 경제가 지금 망가져 가려고 해도 겉으로 괜찮다, 당당하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모든 나라의 은행장이 그러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 우리가 잘 컨트롤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창용 총재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초부터 보니까 7월 초에 이제 대한민국 하반기에 반등한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자기가 생각하겠어요. 외국에서 처음에 그 얘기 막 블룸버그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또 갔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이제 복사해서 자기도 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거시경제의 전혀 다른 다이버전스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7월 초부터 이거 정말 괜찮은가 너무 겁이 날 정도로 요동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글을 하반기에 끝나면 꼭 이런 글을 써야지 하고 쫙 계속 새로운 기사가 나올 때마다 거기다 살을 더 붙이고 업데이트를 하고 수정을 해가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경제 이야기 자료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월 달부터 사실은 했다가 이거 뭐 더 중요한 딴 얘기 있으니까 놔두자고 봉인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 시리즈도 이제 이 시리즈에 맨 마지막에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요새 보면은 제가 뭐 중국 헝다부터 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지금 외국 자본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있고, 부동산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가 2년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들 잘못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숨겨놓은 건데 이제 정말로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터지기 직전이다. 속이 썩을 대로 썩어 있다. 한 석 달 전부터 얘기했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한 저번 주부터인가 한 일주일 전부터인가 모든 뉴스가 그 얘기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온갖 유튜브 보시면 경제 전문가들 나와서 중국이 얼마나 썩어 있고 문제가 되는가 서로 다 인제 떠들면 뭐해. 불난 거 보고 저기 불났네 저 집 타겠네 하는 거는 호떡장수도 나와서 할 수 있잖아요. 저기 이제 누전되고 합선되고 저기 지금 뭐 관리가 안 돼서 조만간 저러다가 불 나겠네 하고 미리 좀 보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죠. 우리는 이제 중국 얘기는 이제 터졌으니까 한국 얘기를 슬슬 해야겠다. 이것도 조금 뭐 한 석 달 지나면 문제가 정말 크게 터지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하고 한국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떻게 빠르냐면 아까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는 위치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한 3일 사이에 지금 그런 뉴스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신가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보고서가 2개인가 3개인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지금 갑자기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반기 경제가 이제 반등한다, 우리나라 좋아질 거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증권시장 전문가들하고 정부 부처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든 거예요. 정권의 행보에 대해서 거의 뭐 내부 고발자가 양심선언 하듯이 그것도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그만큼 다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용 총재의 속마음은 지금 이러지 않을까,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벌써 7월 20일이 넘으면서 다른 시리즈부터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창용 총재가 못 참고 지금 나온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좀 밖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창용 총재가 뭘 걱정하고 뭘 잘 걱정해서 지금 저렇게 저 사람이 안달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2부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국민들이 저도 그랬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텐데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위험 불감증, 안보 불감증에 그동안 걸려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의 여파로
이 안에서 이제 전 세계의 가장 큰 외세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갈라먹어서 이용해 먹을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해방 이후에 온갖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외세에 휘둘리면서 국민이 분열될 대로 분열되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 민족들끼리 서로 사상과 이념으로 뭔가를 뒤집어 씌우면서 그 안에서 서로 나는 친일파였는데 친미파였는데 나중에 나 때려잡자는 얘기 나오기 전에 저놈들부터 뒤집어 씌워가지고 때려잡아야지 해가지고 아주 뭐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었죠. 정치인만 당했습니까? 사회 뭐 전면에 나선 사람들만 개혁파들만 당했습니까? 못 모르고 농사만 짓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국민들도 여기저기서 학살을 당해가지고 곳곳에 지금 그 흔적들이 전국 여행을 다녀보면 무슨 기념관, 박물관에 다 남아있죠. 그걸 겪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티격태격 했지만 판문점 도끼 사건이나 한 번 있고 뭐 김신조가 뭐 청와대 뭐 내려와서 뭐 무장공비 뭐 왔다 갔다 한 거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봤자 잠깐 뭐 시끄럽고 우리한테는 문제가 안 되네. 백령도에서 한번 빵빵 터진 적이 있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겪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쿵쾅거리고 폭탄이 터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 하는 거죠.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 이제 진입한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떨어질 때마다 그 저감에서 바이 더 딥 하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 자기의 경험이 자기 지식의 전부인 거죠. 그게 인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근데 바로 윗세대 분만 가도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했거든요. 심지어 지금 IMF 듣는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IMF 경험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보 불감증에 걸렸는데 한국 3부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나라를 지금 이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도가 얼마나 그전 몇십 년하고 비교도 될 수 없게 빠르게 지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철수합니다. 지금 다른 때 백령도 사건이나 그럴 때도 절대 철수 안 했더라도 이번에는 철수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3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잡설이 오늘 좀 길었죠. 자, 이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한국 시리즈 하기 전에 잠깐 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 더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일단 한국 시리즈가 더 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간 이창용 총재가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국민들한테 뭔가 호소하는 걸 보고 바로 한국 시리즈로 넘어오기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는 하반기에 반등할 것인가? 상반기에는 많이 반등했고 큰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안 보고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만 보면서 그것이 정말 경제의 펀더멘털하고 똑같이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시장을 보면서 어디에서 더 탐욕을 부려야 할까 지금 연구들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제가 보는 국제경제의 흐름, 큰 흐름들 경제 이런 것들은 보통 좀 일찍 좀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분기나 반기 뭐 그런 식으로 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하시고 나는 사실 투자판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는 관여하는 사람이야 라는 분들은 이런 큰 흐름을 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서 대신 그 단기적으로 흐르는 정말 어떤 인간들의 어떤 시장에서의 욕심, 포모 그런 걸로 이렇게 출렁이는 거에서는 그때그때 단기로 자기 이득을 보고 나오신다면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고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투자 스타일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최우쿠가 보는 흐름은 이런 식으로 큰 아주 좀 느리고 무겁게 움직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별다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 하면은 중간에 경부선 타네, 호남선 타네, 민자고속도로 타네, 갔다가 다시 저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저 고속도로로 갈아타네? 야, 이거는 연착륙이다. 골디락스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큰 거시경제 흐름은
거기서 또 다른 순환도로 타고 올라가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단기적인 투자 스타일이든 장기적인 투자 스타일이든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상반기에 중국에서 빠져나온 투자 자금이 아시아의 대체국들로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맞죠? 3월인가 그때 뭐 9시 뉴스에도 보고 대단한 전문가분들이 공영방송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면 대단한 사람 모셨겠죠? 나와서 하는 게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막 어쩐다 막 그때 난리를 쳤던 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중국에서 빠진 돈이 일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뿐이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냥 투기 세력이 들어온 거다. 돈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하루라도 굴려서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결국 하반기 이번에 7월 12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상반기 결산 내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았죠. 상반기에는 결국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이리 다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결산을 내보니까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주로 어디로 갔냐? 일본하고 인도처럼 앞으로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애들 그런 데로 크게 대이동했습니다. 그 빠져나온 큰 돈들이 어떤 돈이냐면 북미나 유럽의 주요 연기금 어마어마한 큰 돈들이죠. 이런 데들이 중국을 탈출해서 중국 아무래도 경제 효과 안 날 것 같다. 일찌감치 탈출해가지고 일본 증시는 뭐 12주째 지금 순매수고요. 알고 계시죠? 버핏 효과인데 슈퍼 엔저 현상까지 이보다 쌀 수는 없죠. 일단 산화 나중에 뭔 열 터져도 결국은 엔화는 여기서 못 버티고 지들이 언젠간 강세로 돌아설 거니까 손해가 굉장히 안전 완충 장치가 될 것 같아.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니케이로 가가지고 근데 인도에도 다만 한국 증시는 에게 아주 조금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날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막 흔들면서 거기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루짜리 저기 섭답한 벌린 거고 그나마 외국인들이 제대로 들어온 거는 삼성전자 하나뿐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웃긴 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는 중국하고 곧 전쟁 나면 어떻게 걱정하나 사실은 지금 우리 동해 남해 서해에서 더 큰 불이 나고 있는데 그거는 별로 못 느끼고 야 핵잠수함 들어왔대더라 아 멋있어 그러고 있죠. 주말에 막 순항미사일이 어제 저기 북한에서 발사돼 갖고 아침 두 발이 쫙 와도 여러분들 하품도 안 하시죠 다들? 그럴 수 있어. 뭐 원래 이제 워낙 담들이 크셔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대만에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1분기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경제 펀더멘탈로 볼 때도요. 전 세계 이런 큰 주요 연기금이 볼 때도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대만하고 우리는 대만 걱정하지만 시진핑이가 저거 갑자기 넘어오면 어떡한데 쟤네들 걱정하지만 외국의 큰 그 주요 연기금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돈 어디다 중국에서 뺀 거 어디다 많이 넣을까요? 한국 야야 한국 저기 너 조금만 넣어 삼성전자만 차라리 대만에 넣어 할 정도로 펀더멘탈 큰 펀더멘탈을 보고 움직이는 이런 아까 연기금 같은 그런 돈들 기관들의 돈들이 뭡니까? 한국보다는 차라리 대만이 낫다고 볼 정도로 한국의 펀더멘탈은 아주 안 좋게 본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작년 4월, 5월부터 그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에 배트맨 출연시킨 글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배트맨 한번 배트맨으로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한국의 1년, 2년, 차후 10년의 어떤 펀더멘탈적 흐름이 어떻게 될까 보면서 엄청 배트맨이 아주 나라 걱정하던 게 그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년 지나고 전 세계 연기금들도 똑같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만 증시에는 올해 1분기, 2분기에 각각 79억 달러, 32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상반기 내내 79억 달러다. 대만에 1분기 들어왔던 돈이 우리나라에 1, 2분기 다 합쳐야 겨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재밌는 거는 올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국가들이 7개인데 이 중 4개국이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였다. 증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유럽이 전쟁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도 증시는 반대로 굉장히 뜨거웠다. 전 세계가 다 국제정세나 큰 흐름 안 보고 돈들이 여기로 돈이 들어갈까 저기로 돈이 들어갈까 하면서 넘치는 돈들이 여기저기 몰리게 되면서 사실은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한국만 왜 찬밥 신세를 당했을까요? 국제적인 투자 기관들한테. 그것은 사실상 한국의 가장 주요한 밥줄인 수출 경제가 너무 크게 중국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도 없이 미국과 중국 갈등 사이에서 고스란히 새우등 터지면서 피해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열렬하게 미국 편임을 우리가 확실히 어필하고 있죠.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도 일본이 가는데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서 열심히 미국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시다 하면서 맞장구 쳐주고 국제 무대에서도 열심히 따라주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그에 따른 혜택이나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 협력 지원은 딱 미국, 일본, 유럽 지들끼리만 하고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고 오히려 우리한테서 더 마른 걸로 쥐어짜듯이 우리나라 이권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그 입지가 많이 좁아졌죠. 그럼 그 틈새를 노려서 우리가 중국에는 수출을 못해도 미국에서 중국의 빈자리에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수출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보면요. 중국에서 피해보는 만큼은 상쇄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수출 줄어들어갖고 엄청나게 피해보는 게 분기별로 쭉쭉 10개씩 줄어들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수출 늘리면서 우리가 이득 보는 거는 한 2-3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또한 인도나 다른 시장에서 중국이 안 되니까 다른 수출 시장을 개척해보자 뒤늦게 나섰죠. 열심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수출용품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이나 중간재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걸 사다가 거기에 우리 기술력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재수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저기 뭐 청계천부터 해가지고 뭐 어디 뭐 그 가면은 우리나라 기능공들이 다 보어링 해가지고 전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손재주로 요즘 사람들은 황우석 박사만 알지만 그전에는 전 세계 뭐 80년대부터 해서 기능올림픽 하면은 우리나라가 항상 1, 2, 3등 다 쓸어왔습니다. 한국인의 손기술이 대단해서 청계천 가면 뭐 예전에 뭐 못 만드는 게 없다고 그러죠. 거기 다 뭐 보링, 선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설계도 갖다 주면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거의 뭐 짝짝짝 만들죠. 거기서 손기술 하시는 분들 지금도 뭐 살아계신 분들은 롤렉스 시계 같은 거 뭐 완전 명품 못 고치는 시계 그런 거 자기가 갖다 다 뜯어갖고 고쳐가지고 롤렉스 본사에서 깜짝 놀랄 정도죠. 우리가 예전에는 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제품 우리나라 그 부품 산업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 나온 제품들 금성 같은 거 저 아직도 있습니다. 골드스타 LG가 바뀌기 전에 금성이었죠. 금성에서 만든 그 전자레인지가 있는데요. 거의 20몇 년, 지금 30년 가까이 되는데 안 부서져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뭐 이상한 전자레인지보다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제품의 특징이었는데 언제부터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중국산의 싼 제품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 산업이 기초 산업이 다 죽었죠. 그래서 지금 뭘 만들려면은 그 원자재나 그 부품 중간재 부품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데가 없어서 중국 걸 사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여기서 100만원어치를 인도나 이런 다른 나라에 열심히 잘 해서 와도 중국의 그 제품을 중간재를 부품을 사와야 되니까 거기다가 60만원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100만원 벌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수출 잘할수록 중국도 한국 덕분에 수출이 늘어나는 남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가 꺾이면서 오히려 얼마 전부터는 중국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해서 돈 우리가 흑자를 보는 게 아니라 매번 중국한테 적자만 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딴 나라 수출해도 그만큼 중국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식으로 완전히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9개월째 적자늪에 빠진 대중국 무역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수출로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중국에 바치는 꼴이 되어 있다 지금. 지난 6월 달에도 깜짝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불황형 흑자. 죄송합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서 불황형 흑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괜찮다, 좋다 얘기들 하지만 그 안에 뜯어보면은 대중국 교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적자가 그때도 발생했다. 흑자 본 거 고스란히 중국한테 갖다 상납해주는 꼴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이후로 이거 그때 제가 배트맨 등장시키면서 한국에 이때 수출이나 했던 구조가 앞으로 정말 걱정된다. 10년이 비통해 했던 그런 글을 썼던 데인데 그 5월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해 9월 딱 한 달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한 번도 흑자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중국이 우리의 효자 교역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적자국이 바로 중국이 되어버렸다. 대중국에 이렇게 무역 수지가 악화된 이유는 수출이 수입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든 결과이다. 방금 제가 한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중국에 수출했던 반도체 IT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우리가 중국에서 꼭 수입해서 써야 되는 아까 말한 그런 중간재들 그런 것들이 정밀화학, 건전지, 축전지 원료, 산업용 원자재 또 컴퓨터, 전기기기 등 중국으로부터 꼭 수입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것들 그런 품목들은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워낙 큰 비중을 그동안 차지했던 반도체 수출이 워낙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많으니까 착시 효과로 우리가 속고 있었다. 원래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교역 품목에서는 이미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자를 보면서 중국 부자재에 의존하고 있던 이런 무역의 역조가 이미 언제부터? 7, 8년 전부터 굳어지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워낙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수출액이 커서 가려져 있었던 거지. 이미 7, 8년 전부터 우리는 대부분의 원자재와 중간재를 중국한테 크게 의존하면서 사실상 대중국 적자국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삼성이 백악관에 불려가던 시점부터 시작됐던 뭡니까? 한국 반도체 사양길, 반도체 우리나라 죽는다, 경술국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 경제 전체가 살아날 길이 없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 규모는 급격하게 쪼그라들었고요. 1년 사이에. 이제는 어떻게 됐냐? 불과 1년 전에는 우리가 뭐 일본의 GDP를 넘네. 일본 후진국 돼서 어떡하냐 참나. 걱정들 하시면서 제가 그때 참 웃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1년 사이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보다도요. 한국 경제고마가 이번에 쪼라들었습니다. 한국 GDP가 러시아에 추월당해서 세계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언제적 뉴스인가요? 7월 12일 기사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이런 지금 상반기 지금 보니까 상반기 뭐 우리나라 증시가 뜨거웠으니까 경제가 좋았지 않냐 보니까 실제 외국의 투자 자본들이 중국에서 빠진 돈들이 어디로 갈까 막 여기저기 지금 돈 될 데가 어디야 보는데도 우리나라에 제일 적게 들어왔다는 거. 대만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이미 반도체 빼고는 그대로 돈 벌어다가 중국한테 갖다 바치는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아주 고착화됐다는 거.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안 좋은 얘기들. 증시의 모습과 전혀 상반되는 다이버전스의 모습을 지금 상반기가 결국은 이랬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 초부터 6월 말부터 슬슬 반도체 경기가 드디어 바닥을 쳤다는 얘기들이 돌면서 미국도 이제 보니까 하반기에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며 이번 7월이 마지막이라며 전 세계에 그런 애견들이 지금 7월 초에 쫙 퍼지니까 바로 막 여기저기서 드디어 한국 경제도 마침내 터널을 벗어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들을 막 7월 초에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7월 중순까지. 정말로 그런지 하반기 반등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의 실체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언제적 기사냐면 7월 16일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정말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반도체에서 또 10조 적자를 낼 전망이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재고도 소진되고 국제적인 업황도 개선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적자 폭이 줄어들 것 같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미. 그래서 조심스럽게 3분기가 마지막 바닥이고 4분기에는 흑자로 드디어 돌아설 것 같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수출, 현대기아의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다. 친환경차는 무려 70.4%가 지금 지난달에 자동차 수출액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58.3%나 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 4, 5, 6, 4개월 동안 연속으로 60억 달러를 넘기면서 아주 크게 수출을 잘하고 있다. 상반기 3월부터. 특히 이 중에서 친환경차 수출액은 한 달 사이에 무려 100배 가까이 98% 가까이 뛰면서 아주 톡톡한 효자 상품이 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갑자기 전 세계에서 최고다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만 잘 팔리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 차 타고 밖에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억눌렸고 코로나 때 공급망 때문에 자동차 막 부품 그런 것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때 자동차 신청하면은 뭐 석 달 뒤에도 6개월 뒤에도 받을까 말까 해가지고 차라리 중고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싸지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났던 거 기억들 하시죠? 예. 그렇게 억눌려 있다가 이제 공급망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자동차 생산도 제대로 그 코로나 때 안 샀던 억눌렸던 수요가 이제 사야겠다고 빵 하니까 전 세계에서 자동차 수요가 금년 상반기에 확 늘어났습니다. 작년 말부터 정확히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자동차들이 전부 다 상반기에 뭐 경제에 뭐 불황이 온다, 침체가 온다 그러더니 얼씨구 앵걸 자동차는 날라갔어요. 그동안 못 산 거 서로 사겠다고 막 난리를 쳐서. 요새는 자동차 신청해도 작년같이 3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되지 않죠? 어떤 차들은 뭐 일주일 안에 바로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에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해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상반기에 엄청 지금 수출량이 늘어간 거고요. 특히 이제는 예전에는 친환경차를 주로 중국하고 유럽에서만 찾았는데 이제는 금년 들어서는 남미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친환경차, 야 전기차 써야겠더라. 그러면서 그런 나라들도 전부 보조금 엄청 주면서 야 우리나라도 전부 친환경차로 몇 년까지 바꿔야겠어? 안 되겠어? 하면서 전부 정책들이 바뀌니까 친환경차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한 달에 막 100%씩 증가할 정도로 친환경차 수출 비율이 늘었다 이겁니다. 현대 기아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친환경차 시대가 될 거다 하고 먼저 이쪽으로 과감하게 선로를 돌리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 효과를 봐서 처음에 미국 시장까지도 현대 기아가 친환경 시장은 완전히 독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IRA 감축법으로 때리면서 우리나라 작년에서 금년 넘어서 깨갱 들어가고 그 사이를 이제 지네 테슬라나 포드로 잡아치운 거죠.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돌리면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폭스바겐도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뭐 포드나 GM도 그러고요. 차들 많이 팔았습니다. 테슬라만 판 게 아니라 그 효과를 그래서 본 겁니다. 지금 큰 거시경제의 흐름을.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효과 본 나라는 어딥니까? 당연히 중국이고 비아디입니다. 중국이 이런 효과를 가장 똑똑하게 받고 중국의 전기차가 가성비가 제일 짱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1등 대빵이 누구야 하면은 그전에는 항상 도요타, 폭스바겐, 일본하고 독일인데 지금 상반기에 뭐가 바뀌었죠? 중국이 전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그 중국의 밑에 비아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언제적 6월달 무역 수지 보는 거죠. 7월 17일 기사인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수입에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됐다. 근데 왜 흑자가 됐나 봤더니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를 했는데 지금 이 말한 상반기에 자동차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승용차가 1년 연속 1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으면서 또 거기에 비싸게 돈을 주고 사왔던 원유 가격이 최저로 떨어졌죠. 지금 6월달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네요. 지금 입이 아플 정도로
작년 6월이 에너지가 제일 비쌌던 때였다. 기저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전 세계가 다 6월 달에 바닥 찍고 반등하네. 전부 GDP도 좋아지고 뭐 지금 무역 수지도 좋아지고 기저효과니까 7월까지 봐야 된다고 했죠. 원유 수입 단가가 엄청나게 31.6%나 하락해서 우리가 사실은 6월 달에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요걸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왜 안 되지? 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이렇게 지금 바닥을 찍다가 쭉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것만 보면은 확실히 무역 수지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점점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볼딱 아무리 뭐 불황형 흑자 어쩌고 해도 지금 위로 떴으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앞으로 뭡니까? 반등하겠네요. 요거 보고들 얘기하는 거겠죠? 수출 주력 1위의 효자 상품이었던 반도체는 지난 11, 2월 동안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원인은 첫째, 중국이 오미크론으로 제로 붕괴하면서 작년에 중국이 우리나라 거 많이 안 사줬고요. 경제가 제대로 못 돌아갔으니까요. 둘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작년 10월부터 대대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아예 제약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으면서 이것이 중국이 리오프닝 한 이후에는 우리나라께 그나마 다시 많이 팔릴 줄 알고 상반기 우리나라 반도체가 바닥 찍고 업황이 드디어 좋아질 거다. 그렇게들 희망했었죠. 근데 증시는 날라갔지만 상반기에 반도체 수출은 계속 쫄아들었습니다. 왜죠? 중국이 리오프닝은 했지만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팔 수가 없죠. 미국 눈치 보느라고. 또 이제 다른 연인도 있지만요. 세 번째는 팬데믹 때는 반도체 호황이었던 시절이었죠. 전부 집안에서 컴퓨터 쓰고 뭐 쓰고. 그런데 전 세계가 그때 과도하게 생산해냈던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가 막대한 재고가 쌓인 채 아직도 그 생산 재고를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사이클의 하강 국면에 딱 걸린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개가 겹쳐지면서 지금 계속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았는데 이제 하반기엔 반등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랬고 또 자동차는 아주 발빠르게 친환경 전기차 시장에 일찌감치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우리의 현대 기아 자동차가 중국과 테슬라 외에 다른 기존 자동차 업계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빠르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동차 산업은 팬데믹 때 소비가 줄어들었던 분야죠. 반대로 반도체 시장하고 틀리게. 그리고 엔데믹이 되면서 지금 억눌렸던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상반기에. 또한 현대 메이커를 좋게 받아들여지는 우리 여러 나라 이제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대의 어떤 이미지가 좋죠. 저 정도 자동차면 좋다. 남미 같은 데 가도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도요. 뭐 여러 나라의 메이커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 메이커는 거기서 아주 최고로 비싸게 팔리고 있죠. 부자들이 타는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장에서도 이제 각국 정부가 금년부터는 친환경 자동차를 지원해 주게 됐죠. 그래서 현대가 그런데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죠.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 IRA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래는 선두를 굳혀가려고 했는데 친환경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죽어라 이놈들하고 우리 현대기아를 때리니까 미국 메이커들한테 금년 들어와서 이제 뒤쳐졌죠. 그렇지만 미국 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처럼 수출 잘하면서 좋은 활약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 수출은 계속 심하게 쪼그라든 반면 자동차와 관련 부품 산업은 크게 증가해서 어느덧 2023년 상반기를 끝내고 결산을 내보니까 두 수출량이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시죠, 여기. 반도체가 작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20%였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10%였습니다. 2배 차이였죠. 그런데 금년 상반기 6개월 보니까 반도체 수출은 14%로 줄어들 거였고요. 자동차 관련은 15%로 돼서 둘 다 세임 되는데 근소하게 자동차 수출이 더 앞섰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고 하반기에 뭐 문제가 없고 경제 위기가 안 닥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부품도 계속 수출이 늘어나야 되고 반도체 수출도 반등 찍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대충 이제 아시겠죠?
자동차가 계속 수출이 올라가려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는 약간 보복 소비와 비슷한 이 자동차에 대한 구매 욕구가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그럼 전 세계가 경기가 계속 좋으면서 계속 차를 더 사야 되죠. 만약에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잠깐 그 억눌렸던 팬데믹 처음 끝나고 나서는 여행 수요나 그런 거 엄청나게 풀리지만 뭡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사그라드는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되고 사람들이 억눌렸던 그 보복 소비 같은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못 늘어나고 이대로 그냥 횡보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 수출이 그러면은 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반도체도 바닥 찍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반도체가 올라오려면 AI 같은 게 계속 앞에서 선도적으로 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수요량을 계속 반도체 수요량을 넓혀줘야 우리가 그걸 따라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더 심해지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이 중국에 대해 못 팔게 하고 중국도 우리나라 안 써주고 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해도 판매 활로를 찾기가 힘들어지고요. 또 AI가 아무리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하더라도 반도체가 뭐 AI만 먹고 삽니까? PC나 스마트폰 같은 거에서 지금 받쳐줘야 되는데 하반기에 경기 침체나 이런 장기적인 침체로 전 세계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한 PC나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 내구재죠. 세탁기나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수요가 계속적으로 크게 폭발적으로 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AI에서 끌어줘도 결국은 그게 상쇄되면서 옆으로 가겠죠. 만약 하나 여기에서 더 큰 일이 터지고 AI 거품이 무너진다 하면 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들은 이럴 가능성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걸 잘 봐야겠죠. 어쨌든 하반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즉 전체적인 세계의 재고량이 거즘 소진이 다 되어가면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견해들이 사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 블룸버그 세계적으로 AI 열풍의 반도체는 턴 어라운드 될 거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반도체로 먹고 살던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그동안 반도체 수요가 1년 동안 계속 쫄아들어 힘들었지만 한국 경제도 턴 어라운드 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상반기 달러에 비해서 가장 많이 통화 가치가 떨어진 나라가 오히려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나라였다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저 한국은 이제 끝났네. 쟤네들은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네 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제는 원화가 찍고 반등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외국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침체가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AI 열풍이 될 거고 그 덕을 보는 한국의 반도체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원화도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해줬다 이겁니다. 아주 힘이 되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상반기부터 불었던 AI 열풍 덕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등 일부 회사만 수혜를 보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보니까 더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실제 산업에 접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AI에 들어가는 게 그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 하는 HBM이라는 것, 이것도 거기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것도 요구하는 곳이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 HBM을 생산하는 게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생산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의 주력 상품인 두 분야, 위에서 본 것처럼 반도체하고 자동차죠. 그 두 분야가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면서 비록 반도체가 예전 수준만큼 바로 수출량이 회복되진 못하더라도 조금은 턴 어라운드 하면서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지금의 수출 무역의 회복이 되고 숨통이 트이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하반기에는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D램 고정가 추이를 보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거의 이렇게 재고가 줄면서 하락세가 둔화하더라. 그런데 AI가 계속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뭐 빅테크의 AI 그 GPU를 파는 엔비디아만 엄청 이득을 봤지만 모든 산업군에서 이제 전부 다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면서 그 인공지능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 하나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거기에는 또 부착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요가 사방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쪽을 노려서 수출 반등을 할 수 있다. 전 세계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되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요, 이미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 중입니다. 사실상 그 전부터 상반기에 이미 그만큼 공급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삼성도 우리도 써달라 하면은 뭡니까? 이 AI 시장이 계속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SK가 지금 납품하는 HBM 시장 외에도 또 다른 시장이 창출되니까 거기를 삼성이 비집고 들어가서 야 우리도 먹고 살자고 SK랑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별다른 지금 AI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정체가 된다고 하면은 삼성이 수주를 따내도 결국은 SK 거 뺏어먹는 거죠. 하이닉스 거 뺏어먹는 거죠. 전체적인 수출량이 느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관건은 뭡니까? 정말로 앞으로 계속 하반기에도 엔비디아의 AI 관련 GPU 생산이 지금 상반기처럼 수직 상승해 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수직 상승해 줄까요? 잘 보시고요. 현재 엔비디아가 AI에 사용되는 그 엄청나게 비싼 자기들 그 칩 반도체 A100 중국에 파는 뭐 H100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러한 GPU는 사실 같은 저기 대만 애들이니까요. 전부 다 TSMC에다 다 몰아주고 있죠. TSMC만 좋게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붙어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요것만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사방에 여러 군데서 TSMC만으로 모자라고 다른 데서도 막 생산을 하려고 할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산하려는 데다가 우리 삼성전자가 우리도 이런 거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할 줄 아는데 우리랑 계약하면 어떠냐고 우리가 먼저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제안서를 던졌습니다. 야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안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기 직접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준 얘기입니다. 너무 기대하지만 아직 일이 다 된 건 아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여기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 자, 요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반기에 반도체도 턴어라운드하고 자동차도 계속 수출량이 늘어날 거냐? 그렇게 단순히 그 가능성만 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변동성의 위험성도 우리가 숙지를 해봐야 될 거냐? 그 변동성의 위험성은 뭐냐? 변수가요. 자동차에 있어서는 억눌렸던 수요가 어느 정도 터지고 나면 다시 수출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불황이나 침체가 이어진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중국에서도 실제 연초에 뭐 값싸게 지금 뭐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최대한 싸게 지원금 많이 줍니다 했을 때 연초에 전기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졌지만 그 이후에 2달 사이에 전기자동차 수요는 지금 빠르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각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여기서 안 팔리면 안 되는데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막 낮추고 테슬라도 엄청 낮췄죠. 중국에서. 근데 너무 낮추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PC방끼리 1시간에 500원 하다 1시간에 100원 1시간 무료 출혈 경쟁하다 야 우리끼리 먼저 망하겠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중국 기업들 모여라 전기자동차 기업들 모여라 해서 자기들끼리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이런 출혈 가격 경쟁 하지 마자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거기다가 테슬라는 중국 기업이 아닌데 테슬라도 초대받았죠. 그래서 테슬라도 가가지고 저번 5월인가요? 그려 우리 앞으로는 이런 바보 같은 가격 경쟁은 이 수준 밑으로는 더 이상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전기자동차 수요가 중국에서 지금 6월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지만 뭡니까 이게 중국에서 내수가 지금 줄어들고 내수 소비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가격을 엄청 싸게 때렸는데도 사람들이 차를 안 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최근에
전기차 구매세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무리 가격이 싸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들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 같은 거 안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중국의 비아디가 동남아나 세계 시장을 넓혀가는 기세가요, 금년 상반기부터 가히 폭발적입니다. 전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해외 시장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하고 맞붙어서 경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도 그러고 중국의 비아디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수출을 했던 거는 이 팬데믹의 이게 끝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억눌렸던 수요가, 자동차 수요가 폭발했던 때가 언제나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에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수출했던 자동차들이 외국 시장, 예를 들면 동남아 시장 같은 데서 같이 쏟아지면서 이제 둘이 경쟁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기차가 아무리 중국 전기차보다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가성비로 보는 거죠. 저도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 2개 있는 거 샤오미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청정기 가격의 3분의 1 가격인데요. 액정에 표시되는 뭐 이런 거 보면은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기능이나 뭐 그런 거 똑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가성비를 따지게 될 텐데요. 고급차로 넘어와도 비아디 같은 데서 만든 고급차 수준이 절대 우리나라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친환경차, 전기차는요. 옛날 내연기관차는 그렇게 중국차 살 게 못 됐지만 전기차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기술은 포드 회장도 얼마 전에 인정했어요. 중국 전기차 기술 우리가 지금 쫓아가려면 10년 걸릴 수 있다고 그 말 했어요. 그나마 지금 테슬라가 먼저 뭐 우리가 앞서간다. 처음에 그랬는데 예전부터 작년부터 워렌 버핏이나 또 워렌 버핏 옆에 찰리 먼거 할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테슬라보다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했고요. 요새 와서 지금 상반기 말에 가서 실제로 테슬라 기술을 빵빵 뛰어넘는 전기차 기술들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시장에서 이제 가성비로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 말은 어쩌면 지금 상반기에 피크 쳤던 현대 기아 자동차 수출의 확장세가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성장세가 느려지고 완만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비아디가 테슬라와 격차를 더 벌렸다는 기사, 7월 15일 기사입니다. 중국 안에서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판매된 중국의 신에너지차 가운데 비아디가 35.4%를 차지했는데 테슬라는 거의 10%도 못 차지했다. 격차가 더 벌렸다. 중국 시장에서 점점 테슬라 안 사주고 비아디가 더 좋으니까 비아디 거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순이익이 폭등한 회사가 비아디입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이 기세는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기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드디어 리오프닝을 맞춰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 비아디는 올해 상반기에 외국으로 수출도 8만 대를 넘게 기록해서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했다. 그래 얘기입니다. 즉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은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이 드디어 요새 보니까 뭐 7만 전자 넘어서 9만 전자 갈 거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반기 이제 드디어 반도체 업황은 바닥 찍고 반등할 거니까 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반도체 바닥 반등론은요,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 말에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 반도체랑 세계 반도체를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2023년도 상반기, 금년 상반기 중에 바닥 찍고 반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그때도 기사도 소개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블로그에서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금년 연초까지도 계속해서 금년 한 3월 중 4월 중에는 반도체가 바닥 찍고 전세계 업황이 재고 다 소진되고 반등할 거다. 그 유명한 그 꼬부랑말 쓰는 외국의 애널리스트들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그때도 저는 계속해서 금년 내 상반기에 반도체 바닥이 나온다고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밥맛 떨어지죠. 비관론자. 심지어 금년 상반기에는 AI 열풍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5월쯤에는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AI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가 모든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지금 당장은 GPU만 파는 엔비디아만 수혜를 보는 것 같지만 조만간 이것이 전부 AI가 확장되면서 전 산업군으로 그런 관련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반도체는 이제 반등 찍고 올라간다. 그 맛에 지금 전부 반도체 관련 주들이 뻥뻥 뜨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렇게 상반기 AI 열풍이 터지고 지금까지도 그 열기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죠. 7월까지도. 모든 반도체 분야가 AI 때문에 끌어올려질 거라고 그때 4월, 5월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저는 글쎄요 했었단 말이에요. 밥맛이네요. 제가 들어도 참.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상반기 반등한다더니 안 했고 AI 때문에 반등할 거라더니 아직도 안 했고 이제는 하반기에 반등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요. 거시경제의 흐름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에 있어서 반도체는 상대방과 절대 사이좋게 서로 잘해보자, 서로 피해보지 말고 하고 공유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 한 해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점점 더 첨예해질 이 반도체의 대립 양상에서 그러죠? 지금 이번 주에 지금 퀄컴, 인텔, 엔비디아가 다 지금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하얀띠 두르고 투쟁 하면서 노조 파업조끼 입고 지금 백악관에 가서 테이블 앞에서 회의하고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렸죠? 그게 뭡니까? 작년 10월에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할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합시다 했지만 이번에는 아니 이대로 가면 진짜 우리 큰일 나요. 우리 매출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급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똥줄 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반기에 지금 뭔가 더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즉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서로가 피 흘리는 걸 감수하면서도 극한 대립까지 가겠다. 기꺼이 감수하겠다.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씨름할 때 삿바 싸움할 때 그렇게 가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삿바에서 양보하면은 다음은 승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니까 끝까지 양보 안 하는 거죠. 똑같죠. 반도체가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가 하반기에 뭐 반도체 대사이클이 있고 재고가 소진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경제적인 이런 흐름, 산업적인 뭐 수요 공급만 보는데 이런 반도체 섹터의 반응은 항상 그 위에 뭡니까? 그냥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출렁이게 돼서 항상 반대로 찍혀 눌리게 될 확률이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못 이긴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반도체의 경우 정말로 이 전문가들 얘기들처럼 하강 사이클이 끝나가는 국면이라고 하더라도요. AI나 일부 자동차 등 특정 분야에서만 특정 수요가 있을 뿐이지요. 전 세계 지금 경기 침체로 점점 한 발 더 가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진짜 큰 매출을 차지했던 건 어딥니까? 클라우딩 컴퓨터 분야, 서버 구축하고 스마트폰 분야, PC 등의 분야 요런 거, 그 다음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 요런 정말 큰 수요는 뭡니까? 그런 게 전체적인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지. AI 쓰는 회사들에서 야 우리 회사에도 저기 몇 평 저기 공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AI 그 관련 저기 전산실 만들 거니까 여기다 해줘. 그게 그렇게 큰 수요겠어요? 즉 전반적으로 반도체에서 큰 매출을 차지했던 요런 클라우딩 컴퓨터, 스마트폰, PC 등의 수요가 연말까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요.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동감하면서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AI 한 분야가 요거를 다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요? 즉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두 분야에서의 수출이 하반기에 반등하고 회복하고 확장세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희망 회로대로 제대로 다 이어진다 하더라도요.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 때문에 예전 수출의 정고점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힘들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힘들고 잘해봤자 그때 10개 수출했으면 제가 볼 땐 잘 돼야 5개 수출. 잘 됐을 때입니다.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반도체나 자동차 역시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큰 무역시장이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었는데요. 이 중국 시장은 제가 볼 때 이제 다시는 탈환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 뒤를 카피하면서 쫓아오던 기술국이 아닙니다. 일부 특정 고품질 고부가 제품, 뭐 올레드나 뭐 아주 그런 거 몇 가지 빼고는 그런 것만 우리가 간신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한테 추월당했고요. 우리보다 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더 많습니다. 이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중국 교역이 7, 8년 전부터 오히려 적자였다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네. 자, 지난 6월 무역 수지는 흑자를 했지만 대중 교역에서는 전체 흑자액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했다. 또 그 얘기고요.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할까? 성장 활력을 되찾을까? 그런 기대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건 옛날 이론인데 지금 세상이 변했다. 대중 무역은 앞으로 이대로 계속 평생 적자만 볼 것 같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딱 한 달 9월 제외하고는 흑자 기록이 한 번도 없다. 올해 들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적자국이자 우리나라들이 열심히 수출에 돈 벌어와서 그 돈 고스란히 중국한테 갖다 주는 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양이 이미 훨씬 더 예전부터 많았다. 그걸 워낙에 방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량으로 가리고 있었을 뿐인데 이제는 미국 중국의 갈등과 디커플링으로 우리는 중국에 예전처럼 맘 놓고 반도체를 수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론 제재한다고 해서 그 사이를 삼성하고 SK 우리가 대신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에서도 살짝 우리한테 러브콜을 띄웠죠? 그 다음날 바로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뭡니까? 미국 의회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우리가 전세계 보안을 위해서 국가 보안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공산당하고 그 사이를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시장을 지금 중국이 수입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를 설마 니들이 한국 니네 삼성하고 SK가 들어가진 않겠지? 그러지 마라 하고 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겠다고 미국 건너가기 하루 전에 바로 때려버렸죠. 그렇게 그 말은 뭡니까? 아주 그냥 겁 주는 거죠. 니네가 감히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겠어 하는 거죠. 못 하잖아요. 더구나 중국 역시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나와 우리가 반도체 자립하겠다 지금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국가에서 금년 상반기에 양쯔강 메모리부터 해서 자기들 회사들 여러 개 우리나라 삼성하고 비교되는 그런 반도체 생산 회사들을 지금 중국이 밀어주고 있죠. 상반기 내내. 그러면서 웬만한 반도체들은 중국에서 전세계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반도체 제일 많이 수입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국 거하고 비교해서 품질이 좀 떨어지고 심지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자국 거 먼저 써줘라고 이미 공문이 다 내려갔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그 기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는 안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미 한 두어 달 전부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전세계 경제가 디커플링 되면서 세계의 정치도 다 변하게 될 건데 점점 극렬 우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실리를 원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감정도 굉장히 극단으로 가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게 되면서 그런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전 세계가 극렬 우파 이제 그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전처럼 그 SNS가 이제 이런 것들에 극렬주의자들, 우리나라 뭐 극렬 우파 유튜버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잡고 가는 그 지지 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일 큰 지금 SNS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사람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40대 넘으시면 아시겠지만 동창회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어렸을 때 가면은 처음엔 다 친구 하지만 대부분의 거기 보면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목소리 크고 그 교우들의 어떤 교우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면서 꼴 보기 싫은 애는 뒤로 작당 모의에서
나이 들어도 똑같죠? 유치한 거는. 그런 식으로 몰아내고 결국은 뭐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단톡방이나 걔네들끼리끼리 모여서 걔네들만 이제 독점하는 그런 게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만나거나 주류에서 밀려나죠. 근데 그 주류를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이 뭡니까? 결국 소수긴 해도 동창회 향후 어떤 뭐 회장단이나 뭐 그런 것들을 독점을 하면서 동창회 정책이나 뭐 예산 집행이나 그런 거 걔네들 뜻대로 결국 움직입니다. 전 세계 정치가 지금 그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미국도 그러고요. 유럽도 그러고요. 지금 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애국주의 성향이 가장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거 안 써줍니다. 쓸 수 있어도 자기 나라 게 조금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심지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기 나라 것만 지금 이미 써준 지 한 2달 됐고요. 중국 공산당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거 써줄까요? 이런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나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기업 중국 법인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뚜렷한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사실상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밥그릇이었던 중국 시장이 십몇 년 동안 그랬죠. 이것이 아무리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뭐 반도체 4강 사이클이 지금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더라도요.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물품을 안 사줘도 될 정도로 걔네들 기술력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나마 일부 분야 우리나라 게 없으면 아쉬울 걸 하는 반도체나 이런 분야도 이제는 미국 중국의 갈등과 중국의 애국주의 그 물결 사이에서 우리나라 거는 안 사주는 시대가 된다 이겁니다. 즉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와 시대적인 이유로요.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중국 시장을 찾아간다는 건 이 말은 중국에서 우리가 단물 빨던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중국이 아닌 동남아에서 기회를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지난 정권에서도 보면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 동남아시아에 막 건너가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관들 건너서 동남아시아하고 막 연합체 경제 연합체 만들면서 우리가 막 지원도 해주면서 동남아 시장을 엄청나게 키우려고 동남아하고 오히려 더 막 중국보다는 동남아하고 더 오히려 경제적으로 서로 막 끈끈하게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잘 됐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기회가 지금 있을지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모든 게 거기서 스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이에 오히려 미중 갈등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지금까지 동남아 시장이 이제 누가 갑니까? 중국에서 수입 안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동남아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 기술 협력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우리나라만 보면서 한국이 우리나라 도와주고 우리나라 시장 키워준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했지만 지금은 걔네들도 동남아도 이제 배짱을 부립니다. 한국? 야 미국이 뭐 해준다는데 뭐 굳이 우리가 니네하고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국군을 이 시대가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7월 5일 기사인데요. 배터리 반도체 분야를 빼면 이미 지난 6년간 국내 대기업의 중국 법인에서의 매출이 13% 감소했다. 특히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 거지 중국에서 가장 크게 그동안 재미를 봤던 배터리나 반도체 요걸 딱 빼고 나머지 분야를 보면 지난 6년간 우리나라 법인이 중국에서 매출이 얼만큼 줄었냐 40%가 줄었다. 반토막 났다는 말이 딱 맞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현대차 역시 현대자동차 지금 그렇게 아까 잘 나가는 거 봤죠? 그런데 중국 안에서는 비아디나 좀 더 많은 가성비의 그런 중국 전기차하고 이미 중국 안에서는 경쟁을 했죠. 어떻게 됐나요? 중국 법인 매출이 75% 급감했습니다. 보이시죠? 완패죠. 그러면은 외국 시장에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중심으로 수출이 잘 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 중국 차들하고 이제 경쟁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지금 가성비 걔네들하고 어떻게 경쟁해야 될지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그 시점이 한한령이 있었죠. 사드부터 해가지고. 근데 시작은 그거였지만 이미 보면은 6년간 7, 8년 전부터 우리나라 그 아까 본 것처럼 일부 배터리 반도체 빼고는요. 우리나라 물건을 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중국이 이미 기술력으로. 사실상 구조적 산업적으로 중국이 더 이상 몇 년 전부터 우리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 산업군에서 우리와 기술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한테 뭐 한한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강경해졌죠. 애가 갑자기 우리한테 배짱 튕기면서 이처럼 중국이 우리 수출품을 더 이상 예전처럼 필요로 하지 않고 반도체 역시도 미국 중국 갈등과 지금 그 사이에서 중국 반도체 얼른 자리바자 홀로 서기 사이에서 예전 같은 수출량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절대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정치 외교적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이 외에도 근데 더 큰 우려점이 뭡니까? 그나마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예전 중국 경제 수준으로 살아나면 그나마 우리나라 걸 예전만큼 써줄 거냐 기대라도 할 텐데 지금 하반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좋은 시절 다 가고 역대 더블칩 침체로 빠질 것 같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만큼 사줄 여력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다 또 뭡니까? 중국 부채의 신용 문제가 하반기 어디 빵 터져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중국의 수출 시장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부동산부터 해서 빵빵 터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제 조금 심각성이 너무 이제 걱정만 하는 건 좋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위험들이 지금 상당히 큰 위험들이 보이고 있죠. 7월 17일 뉴스인데요. 7월 17일 제헌절 제 제대 날짜네요. 이런 걸 기억해. 보면은 결국은 중국은 리오프닝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GDP 성장률은 전망치를 밑돌고 청년 실업률은 또 최고치를 경신했고 20몇 프로라고 하는데 40% 50% 가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청년 실업을 통계를 낼 때요. 집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젊은이들 많죠. 그냥 취직, 구직 그런 지원서 안 내고 그냥 쉬고 있는 애들. 얘네들은 실업 거기 안 잡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조사를 해보면. 그것까지 다 넣으면은 실제 10명 중에 4명이 5명 가까이가 중국에서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왜죠? 전부 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역대로 지금 대학 졸업자들은 많아가고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돈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 생산직이나 중소기업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놀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사는 프리터족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구직도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빌부터 살거나 가장 최소의 생활비로 살면서 차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결혼도 안 할 거야. 내수가 돌겠습니까? 그런데 최고령화가 되고 있죠.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매 판매, 부동산, 수출 등이 앞으로 계속 줄줄이 하향 곡선이 나오고 있다. 경제지표에도. 결국은 이번에 인민은행이 뭡니까? 대출 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다. 근데 돈이라도 많이 풀어갖고 경제 이론대로 경제를 살려야 될 텐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간 고민하면서 바로 엊그제 저기 나온 거 보니까 금리 인하 했나요? 동결했습니다. 못 오죠. 여기서 인하해봤자 미국이 7월에 금리를 올릴 건데 서로 간의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역대로 외국인 자본, 투자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간데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하면 돈이 더 빠져나가죠. 그러면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 뭡니까? 부채가 더 위험해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 바로 얼마 전 그 영상 제목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러죠? 고민만 한 달째 하고 있다. 지금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다만 중국은 그 밑에 시진핑하고 진의 핵심 공산당으로만 지금 다 앉혀놨죠? 얘네들 특징이 뭡니까? 절대 자기들은 달성할 수 있다. 올해 목표 걱정 마라. 잘 되고 있다. 절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죠. 이게요. 참 재밌는 게 7월 16일 기사입니다. 7월 16일 기사. 며칠 전 뉴스인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세계적인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LGFV 지방정부 부채죠. 이 얘기가 나오면서 골드만삭스도 나오면서 결국 쭉 한번 기사 읽어보시죠. 블로그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더라. 그런데 이게 터지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중국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러면은 중국이 경기 회복이 못되고 침체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하고 엮인 다른 글로벌 경제, 다른 나라 경제에도 큰 충격이 갈 것 같더라. 이 얘기입니다. 간접적인 영향으로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에 큰 폭탄이 될 것 같다. 세계 경제 규모로.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부동산도 경기 침체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으니까 빨리 기준금리 더 인하하고 시중에 돈을 풀어갖고 막아야 되는데 왜 자꾸 소극적으로 금리 동결만 하냐? 왜 그러냐? 이제 보니까 여기서 돈 더 풀었다가 지방정부 부채가 더 부실화되면서 악화될까봐 뭔 일 생길까봐 그게 무서워서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이거 지금 제가 상반기 내내 한 얘기잖아요. LGFV부터 그죠? LGFV부터 해가지고 지금 지방정부 부채부터 해가지고 상반기에 했던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인제서야 이런 거 같다. 얘네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저만 알았을까요? 다 아는데 그 와중에 재미 볼 거 다 재미 보고 이제 슬슬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언론만 믿고 스스로 공부하기를 뒤로 미루고 듣는 정보만 많이 부지런하게 모으면은 그게 실력이겠지. 보면 여러분이 항상 홈쇼핑 보고 그 쇼 호스트가 하는 선전만 보고 물건 샀다가 후회하는 것처럼. 그렇죠? 중국 물건이나 뭐 쿠팡에 있는 물건 상세 이미지 페이지만 보고 이거 좋네 하고 샀다가 사진하고 전혀 다른 게 왔네 하고 후회하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돈 돌려먹겠다는 이 경제 언론들에 여러분들도 다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흐름은 미리 알고 있어야죠. 이 얘기를 지금 인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다 알아요. 호떡 장사도 여기 불난 거 뻔히 보인다니까요. 뭐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지금 해. 다분히 의도가. 요것도 지금 요새 뉴스 보셨죠? 헝다 얘기 나오죠? 7월 18일 기사입니다. 지금 요새 보셨죠?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홍콩 증권거래소에 바로 며칠 전에 헝다가 제출한 서류가 나왔죠. 원래는 헝다그룹이 뒤에 나오겠죠. 예. 2021년 말 기준 부채가 지난 1년 동안 헝다 조용했는데 어떻게 잘 됐어 했더니 아니요. 1년 동안 열심히 자구책 노력하고 뉴스에도 안 나와서 좀 헝다가 작년 한 해 좀 괜찮아졌나 보다 했더니 부채가요. 오히려 그 전에 1년 전에는 1조 9,700원 지금 2조 4,400억 위원으로 총 부채가 더 늘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채무 상환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뭐 국가도 도와주고 했다며 부채가 더 늘어났다고요. 많이 늘어났다고요. 1년 동안. 이 회사는 작년 3월부터 홍콩에서 주식이 거래가 중단됐고요. 그 감사 결과를 계속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감사한다는 그 감사 결과를 1년 동안 안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계속 보고가 미뤄졌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부채 좀 줄었나 보다 했더니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헝다그룹이 1년 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양한 자회사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부채 상환은 제대로 안 되고 빚은 더 늘어나면서 죽기 직전이다. 이거 못 살리는 건데 계속 중국 공산당 특유의 그 시스템으로 지금 다른 나라 같으면 자유경제주의 나라 같았으면 이미 다 지금 분해되고 해체되고 조정되고 채권자들 다 손실 보고 끝났겠죠. 그랬다가 그 여파가 중국 경제를 흔들까봐 공산당 특유의 똥배짱식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다. 좀비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헝다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동영상 이런 실정에 대해서 내놨을 때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때 누가 밑에 댓글로
언제적 헝다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새끼는 참 답답한 양반이고 중국 경제 앞으로 잘 나가고 헝다 다 해결되는데 아유 개나 소나 유튜브 나와서 큰일이다. 나라 걱정하신 분이 댓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석 달 지나니까 이제 뉴스로 나오죠. 헝다 얘기 지금 나온 게 제가 그때 영상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헝다그룹이 여전히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헝다그룹은 구조조정 제안을 밝혔는데 그게 뭡니까? 채권자들한테 야 돈은 못 주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짓다가만 저 미분양된 올라가다만 그 부동산 현장 이거 니네가 가져. 아니면은 우리가 그 전기자동차 우리도 해보려고 자회사 신에너지 자동차 자회사 했는데 거기 주식하고 채권으로 바꿔줄 텐게 가져갈래? 이것도 제가 그때 소개했던 거죠. 몇 달 전 영상에서 그때 제가 소개하면서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그 부동산 미분양 현장이 지금 앞으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계속 꺾이는데 제대로 올라가도 그거를 제대로 다 저기 뭡니까 돈이 될 그것도 안 되고 갈수록 중국 부동산 값은 꺾이는데 누가 그걸 삽니까? 차라리 언제 주냐고 미루거나 아니면은 아예 여기서 돈이 채권이 다 날라가겠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마치 지금 내가 돈으로 못 주겠는데 우리 집에 그 차 있는데 이거 가져가 대신 차압으로 하는 건데 그 차가 보니까 침수차예요. 가져다가 싹 엔진 드러내고 뭐하고 제대로 탈 수 있게 하려면 그 차값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식이죠. 전기자동차 자회사 뭐 하지만 그 이미 전기자동차 그 만들어냅니까? 거의 도산 직전 수준이라고 제가 그때 소개드렸죠. 쓰레기 주식하고 채권 주면서 이걸로 바꿔갈래 이게 속 터지죠. 그것도 기한까지 뒀어요. 금년 10월까지 금년 12월 말까지 이 채권을 계속 10년 20년 뒤에 헝다가 중국 공산당에 갚아줄지 어떨지 기대하고 가져갈래? 아니면 지금 이 쓰레기 같은 주식하고 채권으로 바꿔갈래? 그 선택도 금년 말까지 해라 하고 지금 채권자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그때 했던 얘기 지금 나온 겁니다. 석 달 만에. 아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중국 헝다는 2년간 최종 적자 이렇게 사실상 지급 불능이다. 특히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주택 입주 불능을 우려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급감했다. 헝다그룹 매출 회복 가능성 앞으로는 잘 될 거냐? 무슨 얘기냐? 매출은 더 안 되고 있다.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이런 암울한 걱정들인데 아직은 일어나지는 않을 일이죠. 예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현재로서는 걱정만 한다고 뭐가 되나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침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바로 얼마 전에 4연속 금리 동결을 했죠. 이번에. 그러면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기로 해줬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게 되니까 미국하고 이번 7월에 또 미국이 올리면서 앞으로 며칠 뒤에는 미국과 금리차가 역대로 벌어지겠죠. 그러면 야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외국 자본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더 빠져나가잖아. 나라 망가진다 이 이창용아 하면서 뭐 유튜버나 뭐 여러가지 분들이 막 걱정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 되면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금리 올리면요 우리나라 저기 부동산 정말 위험해질 수 있고요. 왜 지금 이창용 총재가 안 올려도 시중은행 금리는 다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시중은행 금리가 3.5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또 시중은행 금리는 다시 작년 말 최고로 올라갔던 때 7% 수준으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창용 총재가 올린다고 해봐요. 이창용 총재는 뭐 몰라서 안 올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똑똑한 양반인데 지금 올리면 그 부동산도 부채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1년 사이에 쫄아드는데 여기서 지금 금리까지 올리면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빌린 돈에 대한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쪼들리면서 그러지 않아도 수출 못해서 지금 난리난 기업들이 다 무너지면서 도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망가지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창용 총재는 동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돈을 더 풀지? 왜 못 푸냐면은 지금 중국이 못 푸는 거랑 똑같죠. 전 세계 경제가 다 살아나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도 확 살아날 자신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돈 푸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풀었는데
자기가 여러가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정말로 그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본 것처럼 팬데믹 이전 수준이 10개의 수출했으면 잘 살아남아봤자 4, 5개 수준으로밖에 못 살아나고 그것도 희망적일 때 얘기다. 심지어 하반기 때 더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싶으면 확신이 없고 지금 위험 상황만 많은데 돈만 더 풀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부채만 더 늘어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뭔 일이 터졌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못 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동결만 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제가 중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쌍둥이 판박이라고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중앙은행 입장도. 그러니까 맨날 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멍청하다고 지금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안 올리고 있으면은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외화자본 계속 빠져나가는데 참 멍청하다 욕하지 마세요. 지금 이창용 총재 마음은 그걸 겁니다. 옛날 우리 축구선수 기성용이 말했던 것처럼 답답하면 니들이 직접 뛰어보던가. 그 양반 저기 국거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고생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이나 경제인 중에서 가장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부는 7월 14일 기사인데 하반기 이미 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우리나라 하방 위험은 완화되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 때문에 반등할 거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혀 한국은행 지금 입장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7월 14일 기사인데 우리나라는 U자형으로 반등하는 게 탄력을 받을 것 같다.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동결을 해주면서 기업들을 안 무너지게 숨통을 틔워줬는데 정부 역시도 하반기 수출은 하방 위험이 완화되면서 반등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서로가 도와주면서 우리나라의 쌍두마차인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이 아까 어떻게 변해갔나 봤잖아요. 그런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는 반등할 거다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한국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이창용 총재가 갑자기 최근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갑자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무슨 소리 내 생각은 전혀 틀려 이 사람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이 원래 연초에 그런 얌전했던 모습과 달리 아주 쓴소리를 지금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2부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얘기 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